안녕하세요. 곽두필의 시선에 곽두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자막을 켜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재밌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곽두필의 무서운 이야기는 총 5가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무섭기도 무섭겠지만 기묘한 이야기에 좀 더 어울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김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씨 부부는 여태까지 벌어놨던 돈을 막 영끌해가지고 중국집을 개업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가지고 생계가 좀 막막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김씨 부부에게는 2 자녀가 있었는데 둘 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학원비도 그렇고 기타 등등.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서둘러서 개업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집 오픈을 준비하면서 개업 전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씨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던 김씨는 집 밖에서 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게 돼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상여 행렬이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관을 무덤까지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상여 행렬의 이제 소리가 막 들리게 돼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상여꾼들이 이제 관을 딱 짊어지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근데 특이한 건 상여 행렬의 상여꾼들 말고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상여꾼들이 오는 거를 보고 있었는데 이 상여꾼들이 김씨 집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관을 내립니다. 바로 김씨 집 앞에서였죠. 김씨는 의아했어요. 왜 관을 우리 집 앞에다가 놓고 가는 거지? 관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관 끝쪽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불씨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머지않아 그 불씨가 커져서 관 전체가 화르륵 타오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멀찍이 떨어져서 관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관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관뚜껑이 열리기 시작한 거였죠. 끼기기기기기기기기기. 관이 열리더니 그 관 속에 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곤 불이 시체에도 화르륵 옮겨 붙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온몸이 불타는 시체가 한 발짝 한 발짝 김씨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겁이 많던 김씨는 혼비백산이 돼서 집으로 막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다 잠궜죠. 근데 온몸에 털이 서면서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뒤에서 느껴지는 어떤 인기척. 김씨는 뒤를 돌아봤고 등 뒤에 있었던 건 활활 타오르는 시체였습니다. 관 속에서 나왔던 그 시체가 이미 김씨 집안에 들어와 있던 거였죠. 왜 그래? 악몽 꿨어? 나 정말 이상한 꿈 꾼 것 같아요. 남편에게 방금 꿨던 꿈을 말해준 김씨. 그냥 지나쳐버리기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날이 밝고 김씨 부부는 예정대로 중국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에이, 또 그 꿈 생각이야? 별거 아닐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꿈이 너무 생생해서요. 그런 재수없는 꿈을 왜 개업 전에 꿔가지고. 하필이면 가게 개업 전날에 꾼 꿈이 예사롭지도 않았고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불안함과 달리 가게는 오픈날부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엄청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대박이 났던 거죠. 이게 오픈빨이 아니었습니다. 배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남편이 직접 오토바이로 일일이 다 했었는데 손님이 너무 많고 주문 전화도 많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장사가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매장에 오토바이 몇 대를 사두고 그리고 배달원도 많이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게가 2년이 되었을 때 그 중국집의 권리금이 처음에 3배로 뛰게 됩니다. 그 근방 가게들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게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3년이 흘렀을 때에는 김씨의 자녀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었는데 다 대학까지 뒷바라지를 잘 해줬고 땅을 사서 아주 크고 멋진 단독주택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3년째
가을이 되던 날 김 씨는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김 씨는 집 안에 있다가 밖에서 나는 상역꾼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집 밖으로 나가봤죠. 저기 멀리서 다가오는 상역꾼들. 하지만 3년 전에 그 꿈과는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뭔가 굉장히 삭막하고 황량하고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상역꾼들은 점점 김씨 앞으로 다가왔고 3년 전에 그 꿈과 마찬가지로 관을 김씨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죠. 김씨는 이번에도 관을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저번처럼 불씨가 막 타오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김씨는 조심스럽게 관 쪽으로 다가갔고 관을 손으로 직접 열어보게 됩니다. 안쪽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체도 없었고 오직 하얀 먼지들만이 쌓여있는 것이었죠. 이게 뭐지? 관을 열자 그 먼지들이 솟구쳐 올라왔고 김씨는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집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기 전에 김씨는 또 한 번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죠. 김씨의 뒤에는 장발을 한 남자가 죽일 듯이 김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비명을 지르면서 깬 김씨. 이번에도 이상한 꿈이네. 두 번째 이상한 꿈을 꾸고 바로 다음 날, 그렇게 여느 날처럼 장사를 하고 있던 김씨였습니다. 늘 그랬듯 손님도 많았고요. 그러다가 단골 손님인 고등학생 친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이기도 하고 자기 자식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여운 마음에 이제 군만두 서비스를 항상 줬었는데 그날도 군만두 서비스를 준 거예요. 그렇게 이상 없이 잘 먹고 가게도 잘 마무리돼서 정산을 하고 있던 그 시간쯤이었습니다. 밖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마감 중인 가게로 쳐들어온 거예요. 당신이 이 집 주인이야? 애한테 뭘 먹인 거야? 당신 이따위로 장사할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게로 쳐들어온 사람은 아까 좀 전에 학생들한테 군만두 서비스를 줬었잖아요. 그 학생들의 학부모였습니다. 그리고 군만두를 먹었던 그 학생 전부가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시간이 정말 금이잖아요. 입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입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모들이 꼭지가 열릴만 했던 거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고 전부 수습을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김씨는 주방장하고 한판 붙게 됩니다. 내가 상한 거 미리 버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그럼 이게 모두 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주방 관리를 주방장이 하지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에이씨 더러워서 못하겠네. 나 그만둡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방장은 그날로 그만두게 되었고 주방의 빈자리를 김씨가 메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방장이 바로바로 구해지고 또 그런 게 아니었었나 봐요. 새로운 주방장을 구하려고 계속 공고를 내보았지만 좀처럼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씨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게 되었던 거죠. 사장님 계산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 사장님 혹시 레시피 바꾸셨어요? 뭐 어떤 것 때문에 원래 그 맛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손님들은 바뀐 음식 맛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렸고 이 바뀐 맛은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어졌다는 거였죠. 그렇게 손님이 하나 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홀에도 손님이 없고 주문 전화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 많던 배달원들을 모두 내보내게 되었고 오토바이도 한 대만 남겨놓고 전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배달원을 모두 내보냈기 때문에 배달을 이제 남편이 직접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김씨의 남편이 오토바이를 직접 몰고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오랜만에 운전해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김씨의 남편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중상을 입게 되었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완전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남편도 없고 김씨 혼자서 이제 그 중국집을 운영하게 되었던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손님들의 평가는 안 좋았지만 그 끈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운영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김씨는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몹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홀도 나가서 혼자 서빙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주방에 들어와서 요리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정신이 없던 거였죠. 주방에서 요리를 막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먹에다가 막 국물 이렇게 넣고 막 팔팔 끓이고 있는 와중에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리하던 웍을 그대로 불 켜둔 상태에서 놔두고 손님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저는 짜장면 한 그릇 하고요. 야, 너 뭐 먹을래? 나는 넌 짜장면 시켰으니까 짬뽕이 날까? 좀 매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선택 장애가 있던 건지 주문을 막 빨리 못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르고 그럼 볶음밥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이랑 볶음밥 맞으시죠? 네, 금방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간 김씨. 아까 팔팔 끓고 있었던 웍이었었는데 불이 꺼진 거예요. 아우 정신없네. 이거 성냥 어딨지? 성냥을 딱 들어서 불을 팍 켜는 순간 뻥! 주방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웍에서 이렇게 막 끓어올라가지고 국물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불은 켜져 있었는데 이제 그 끓어 넘친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가지고 불을 껐던 거죠. 불은 꺼졌지만 가스는 계속 나오고 있었던 그 와중에 김씨는 밖에서 손님한테 주문을 받고 있었고 손님은 심사숙고를 하는지 계속 결정을 못하고 고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가스는 계속 흘러 넘치고 있던 거죠. 주방 안에서. 이 폭발로 인해서 김씨도 중상을 입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입원을 하게 됨으로써 가게는 자연스럽게 운영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주변에서 가장 잘 나가던 가게가 한순간에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꿈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꿈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김씨가 꾼 꿈에는 세 가지의 상징이 나옵니다. 상여, 불, 그리고 시체. 보통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로는 상여, 그러니까 장례, 그리고 불, 시체 이런 거는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에 가깝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는 그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였죠. 꿈에서 불이 나오는 거, 특히 활활 타오르는 불은 번성과 번영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 초나 성냥 이런 거를 예전에는 선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체하고 상여는 보통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길몽 쪽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 탄생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하기도 해요.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그 꿈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꿈에서 피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길몽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다치거나 이런 거보단 아싸리 죽는 게 훨씬 낫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쳤을 때는 아예 피를 왕창 쏟거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좋은 길몽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나 자기만 아는 꿈해몽에 대한 그런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오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가을, 오 씨의 아버지는 60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조 증상이나 그런 거 없이 너무도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들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허둥지둥 이러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김 씨가 이 장례를 모두 도와주게 됩니다. 장례 절차며 손님 맞으며 모든 거를 다 도와주셨어요. 아이고 많이 힘들지? 지금 문상객도 많이 안 올 시간이니까 좀 들어가서 푹 쉬어. 고맙습니다 아저씨.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다 도와주셔가지고. 아이고 당연한 소리를 하네.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죽었어도 자네 아버지가 똑같이 해주셨을 거야. 너무나 슬펐지만 굉장히 아저씨가 든든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한 오 씨였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 아버지는 다리가 조금 불편했던 오 씨를 유독 이뻐하셨고 아꼈습니다. 그러기에 오 씨의 슬픔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면 아버지를 이제 묻어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내가 죽으면 묻힐 곳 미리 사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진짜 좋은 곳 사놨어. 자신의 묘자리를 미리 사두었다고 했던 아버지였지만 그 위치까지는 정확히 가족들에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장례 절차를 모두 도와준 아버지의 절친, 그러니까 김씨 아저씨한테는 그 장소를 말해줬던 거였어요. 김씨 아저씨와 아버지는 등산을 같이 많이 다녔었어요. 어느 날 등산을 갔다가 하산하면서 이 김씨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줬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를 묻어드릴 때가 되어서 다 같이 장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장지까지 이동하는 버스에서 오 씨는 너무 슬픈 나머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오 씨의 눈앞에 보인 아버지는 알 수 없는 표정과 함께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계셨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하고 눈을 비비고 봤는데 아버지는 사라지고 없었던 거죠. 장지에 도착하게 된 버스. 사람들은 모여서 묘소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다리가 불편했던 오 씨는 버스에 남아 있었고 묘소에 올라간 사람들은 놀라고 맙니다. 아 이거 순 돌투성이고 이게 물기가 축축해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땅을 파고 있었던 인부들이 이 땅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왜냐면 땅 속에 암석 덩어리가 너무 많고 땅 자체가 축축하게 젖어 있던 거예요. 좋지 않은 땅이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땅을 사놓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딴판이었던 장지의 환경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와서 그런 걸 거야. 고인을 이렇게 모셔두고 안 묻어두는 것도 이거 못할 짓이니까 빨리 어서 묻어드리자고. 김씨 아저씨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가족들은 영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아버지를 모셔요.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아버지를 거기에다가 묻어드리게 됩니다. 한편 버스에 혼자 남아있던 오 씨는 뭔가의 기척이 느껴져서 버스 입구 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오 씨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표정은 아까보다도 더 안 좋은 표정으로 고개를 또 연신 절레절레 젓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장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장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버스를 탔고 오 씨는 어머니한테 자신이 봤던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오 씨가 너무 슬퍼서 그런 거다. 아버지를 못 잊어서 그런 거다 라고 위로를 해주게 되었고 그렇게 모든 장례 절차는 끝나고 오 씨의 가족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오 씨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집에 모셔놓는 건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 곳에 몰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옷이며 쓰시던 거며 다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이제 다음날 태우기로 했던 거죠. 짐을 정리하던 오 씨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고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계속 흘립니다. 아버지를 보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오 씨가 너무 안쓰러웠던 어머니는 이거 모아서 어차피 내일 다 태울 거니까 너 들어가서 좀 쉬고 자고 와. 슬픈 마음을 꾹꾹 누르고 오 씨는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억지로 잠에 들게 되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낯선 장소에서 정신을 차린 오 씨는 자신의 앞에 아버지가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앞쪽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평소에 즐겨 입으시던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보시지 않으셨고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아버지를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가 멈춰섰고 뒤따라가던 오 씨도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폈죠. 여기가 어디지? 처음 보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사라진 아버지. 도착한 이곳은 분명 처음 보는 낯선 곳이었는데 뭔가 평온해지고 따뜻해지고 마음이 위안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오 씨. 다음 날이 되었고 아버지의 유품을 태우기로 한 그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통 속으로 넣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봤던 아버지가 늘상 즐겨 입었던 그 양복이었습니다.
그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들어 올려봤는데 그건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엔 아버지가 나무 옆에서 혼자 포즈를 취하고 찍혀 있으셨고 사진 뒤쪽엔 어떤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진 속의 장소가 아무래도 오 씨가 꿈속에서 봤던 그 낯선 장소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순간 오 씨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여기 적혀 있는 주소가, 그리고 여기 찍혀 있는 이 장소가 아버지가 사두었다던 그 묘자리가 아니었을까? 이 얘기를 전부 가족들한테도 해줬고 가족들이 그 장지의 환경을 봤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말씀하시던 명당이라고 했던 그 묘자리가 말도 안 되는 환경이었잖아요. 혹시 이 사진 속에 있는 그 장소가 아버지가 말했던 그 묘자리의 진짜 주소 아니었을까? 가족들은 정리하던 걸 멈추고 전부 김씨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문을 두들겼는데 김씨 아저씨가 아니라 김씨 아저씨의 부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김씨 아저씨 계세요? 아, 네, 지금 그이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방에서 쉬고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오 씨의 가족들은 김씨 아저씨의 몰골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말도 못하게 수척해지고 눈이 퀭하고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오 씨의 가족들을 본 김씨 아저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다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됐는데 정말 미안해. 정말 죄송합니다. 오 씨의 가족들은 김씨 아저씨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김씨 아저씨와 아버지는 같이 등산을 하게 되었고, 등산을 다 마치고 하산을 하는 길에 아버지가 너무 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씨 아저씨가 자네 뭐 좋은 일 있어? 아이, 잔말 말고 나 따라와봐. 그렇게 어디론가 경쾌한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던 아버지를 따라가던 김씨 아저씨. 그리고 도착한 그곳은 한눈에 봐도 이건 명당자리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평온한 느낌과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아늑한 느낌이 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 나 죽으면 여기 묻히려고 나 여기 땅 사놨지. 어때? 괜찮지? 야,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그럼 내 땅도 옆에 같이 사놔야지. 우리 친구 아니야? 같이 묻혀야 될 거 아니야. 농담식으로 말한 김씨 아저씨였지만 내심 엄청 부러웠던 거죠. 그렇게 둘은 하산을 하게 되었고, 김씨 아저씨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아, 저 친구가 묘자리도 먼저 이렇게 사놨는데 난 아직 안 사놨네. 나도 빨리 구해야겠다. 기왕이면 그 친구 옆에 묻히고 싶었기 때문에 그 옆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막 다 해봤지만 자리가 없던 거예요. 그렇게 겨우겨우 찾은 곳이 오 씨의 아버지가 샀던 그 묘자리에서 1km 떨어진 그곳, 거기 하나만 딱 남아있던 거죠. 일단 그 자리라도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계약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계약을 끝내기 전에 부동산 업자랑 그 땅을 보러 간 거였죠. 도착해서 보는데 이미 그 오 씨 아버지가 산 그 땅을 보고 왔던 거였잖아요. 거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뭐 햇볕도 잘 안 드는 것 같고 좀 쌀쌀한 것 같고, 그치만 뭐 어쩌겠어요. 이제 계약을 합시다 이러고 이제 도장을 찍었죠. 부동산 사람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근데 이 땅을 왜 사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 친구가 여기 이렇게 땅을 샀는데 나도 죽고 나서 묻힐 곳 미리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뭐 마침 말 나왔는데 그 친구가 산 땅도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부동산 업자랑 김씨 아저씨랑 그 땅으로 간 거죠. 오 씨의 아버지가 산 땅을 부동산 업자가 보자마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우와, 이런 곳이 있었어요? 여긴 저도 탐나는데요? 여기에 묻히시면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3대가 발복할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명당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미 계약은 하고 왔는데 이 김씨 아저씨가 속에서 막 부러움이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땅을 뭐 각자 사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움 속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오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김씨 아저씨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 씨의 가족들도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다리가 맞아서 그럼 내가 사둔 땅에다가 친구를 묻고 그 명당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겠다. 그런 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행에 옮기게 됐던 거죠.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김씨 아저씨는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꿈속에서 오씨 아저씨가 무서운 표정으로 따라다니는 게 전부였는데 점점 현실에서도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원래는 멀찍이서만 노려보던 오씨의 아버지였는데 점차 자신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점점 다가와서 나한테 닿을 때쯤 오씨의 가족들이 집으로 방문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한 김씨 아저씨, 너무 미안하기도 했지만 속도 후련했습니다. 가족들도 김씨 아저씨가 해준 말들을 듣고 나서 너무 열이 받았지만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로 이제 아버지를 다시 모시게 되었고 김씨 아저씨는 친구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속죄를 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김씨 아저씨 앞에 무서운 표정의 친구는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씨의 가족들은 더없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명당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런 게 진짜 있는 것 같긴 해요. 풍수지리학 이런 건 잘 몰라도 딱 봐도 좋은 곳과 딱 봐도 좀 느낌이 이상한 곳,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 오씨의 아버지 이제 정말 천사인 것 같아요. 제가 오씨의 아버지였잖아요. 전 진짜 이거 꼭지 돌아가지고 내 김씨 아저씨를 가만히 두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랬어도 나 열이 막 뻗치는데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내 뒤통수를 친다? 아무튼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이었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A씨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위층 아래층에 살고 있었던 A씨와 B씨는 매일 아침 산에 있던 약수터에 함께 다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아이고 A 엄마, 우리 저기 잠깐 쉬었다 가자. 약수터 가는 길에 있던 정자에서 앉아 쉬게 된 A와 B씨. 걸어 다닐 땐 보이지 않던 그 사각지대가 정자에 앉아 있을 때는 보이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A씨와 B씨는 그곳으로 다가갔고 거기엔 이 흰색 천 위에 동전이 막 쌓여 있었어요. 동전은 모두 새 동전이었고 전부 10원짜리였습니다. 어머, 여기 이런 게 왜 있어? 이거 횡재네, 횡재! B씨는 거기 있던 동전들을 주머니에 막 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혼자 넣기는 좀 민망했는지 그 돈을 들어서 A씨 손에도 막 쥐어줬어요. 아니 이거 좀 그래도 찝찝한데 좀 그런데. 아이 그렇긴 뭐가 그래. 원래 주순 돈은 그날 바로바로 써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 빨리 챙겨. 그렇게 A씨와 B씨는 거기 있던 동전들을 모두 주머니에 넣게 되었고 산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슈퍼마켓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두부를 사게 된 B씨, 좀 전에 약수터에서 주웠던 동전을 써버리기 위해서였어요. 겸사겸사 저녁거리도 산 거였죠. 그렇게 동전으로 결제를 하게 되었고, 근데 A 엄마 뭐 안 사? 전 뭐 딱히 살 게 없네요. 그렇게 슈퍼에서 B씨만 그 동전을 이용해서 두부를 사게 되었고, 나머지 남아있던 그 돈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다시 또 가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도 A씨는 안 사고 B씨만 어떤 물건을 사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동전을 털게 된 B씨. 그날 저녁, B씨는 사온 두부로 저녁을 했고 다이어트 중인 B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그 두부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보통 다이어트 때는 두부 먹지 않나? 뭐 아무튼 이제 B씨는 그렇게 됐고, A씨는 이 동전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뭐 마땅히 쓸 데도 없으니까 딸아이의 저금통에 이제 하나둘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동전을 넣고 있었는데 와장창! 무슨 일이야? A씨의 딸이 머그잔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파편을 밟게 되었고 발이 피투성이가 되었던 거죠. 그날 밤 두부를 맛있게 먹었던 B씨의 가족들은
알 수 없는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죠. 장소는 아파트 계단이었는데 A씨가 아파트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밑에서 뭔가가 네 발로 계단을 빠르게 뛰어오면서 A씨를 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잡히면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뛰어 올라가다 보니까 익숙한 장소가 딱 나온 거예요. 바로 자기 집 문 앞이었죠. 밑에서 네 발로 빠르게 기어 올라오고 있던 그것을 피해서 A씨는 미친 듯이 도어락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것과 간발의 차로 문을 탁 닫게 되었고, 문을 안전하게 잠그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느껴지는 또 하나의 기척. 뒤를 돌아봤는데 시어머니가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 인연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 못난 년. 삐용 삐용 삐용. 사이렌 소리에서 잠에서 깬 A씨.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창밖을 내다봤는데 구급차가 밑에 막 와있고 B씨의 가족들이 구급차에 막 실려가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쯤 딸의 방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나쁜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있구나. 딸의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저금통을 갖고 망치로 깨부셨어요. 그리고 돈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돈을 골라내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10원짜리가 모두 새 동전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모두 다 수거를 하고 해가 뜨자마자 A씨는 그 동전을 모두 갖고 약수터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에다 동전을 그대로 놓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날 오후 A씨는 이 뒤숭숭한 마음을 기분 전환 차 머리에 펌을 하러 미용실을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집 밖을 나와 미용실을 향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B씨를 만난 거예요. 구급차에 B씨 가족 모두가 실려간 줄 알았는데 B씨는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B씨가 자기가 그 사온 두부를 요리해가지고 가족들을 줬는데 자기는 다이어트를 하느라 안 먹었다. 근데 그 두부를 먹고 나서 가족들이 모두 복통을 호소하더니 그렇게 실려가게 된 거다. 근데 이게 식중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아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다 라고만 얘기를 했던 거죠. 알 수 없는 복통과 탈수 증상. A씨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긴가민가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모든 동전을 제자리에 갖다 놨다는 말을 굳이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B씨와 헤어져서 A씨는 미용실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이제 머리 펌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용실에서 보면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는 그런 재미도 또 있잖아요. 미용실에 어떤 아주머니 두 분께서 얘기를 막 하는데 어떤 단어들이 귀에 이제 쏙쏙 꽂히는 거예요. 삼재, 액땜, 10원짜리, 양밥, 무슨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지인 중 한 명이 온 가족이 삼재가 들었다는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다는 거죠. 큰아들은 승진시험에서 떨어지고 시어머니는 계단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시고 며느리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고 그 집 막내 아들은 운동을 하다가 팔이 아작이 나고 그래서 무당집을 가서 해결법을 물어보니까 삼재 액땜을 해야 된다고 알려줬대요. 한 아주머니가 아니 근데 삼재가 액땜으로 돼? 근데 액땜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액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삼재가 든 가족들 그 나이의 개수만큼 10원짜리 동전을 갖고 가서 양밥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양밥이 뭐냐? 무당이 행하는 주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무당이 알려준 대로 양밥을 하게 됐고 희한하게도 그 뒤로는 모두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A씨는 우리가 약수터에서 주순 돈이 그거네 라고 생각을 했고 머리가 끝나자마자 B씨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B씨한테 여태까지 있었던 자기가 들었던 말 그리고 동전을 놓고 왔던 거 다 얘기를 해줬어요. B씨는 서운했죠. 그런 거 있었으면 미리 말을 해주던가 나도 동전을 갖다 놓을 텐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B씨는 돈을 써버렸잖아요. A씨는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와서 딸아이의 저금통에 넣었지만 B씨는 슈퍼에서도 쓰고 노점상에서도 쓰고 야 이거 어떡한다, 이거 돌려놔야 되는데. 근데 또 가족들은 다 입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돌봐야 됐던 그 상황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서 A씨가
그래 뭐 내가 미리 말 못해준 것도 있고 그 미안한 마음에 B 어머니 그럼 내가 그 돈 다 회수해 볼게요. 좀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A씨가 그 돈을 회수하러 갑니다. 슈퍼에 들려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다 해주고 혹시 그 돈 어떻게 제가 갖고 갈 수 없을까요? 다행히 그 10원짜리들이 다 새 동전이었기 때문에 슈퍼에서는 그 동전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노점상이었어요. 노점상에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일요일이어서 문을 안 열었던 거죠. 야 이거 어떡하지? 다음날 새벽같이 노점상 앞에 가가지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딱 왔을 때 이 이야기를 다 해줬고 저 이 돈 꼭 찾아가야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 마침 노점상의 주인이 정산을 해서 돈을 바꾸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돈통을 막 다 뒤집어가지고 10원짜리를 다 골라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다행히 전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그 약수터에 있는 그 장소에다가 동전을 모두 돌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연의 일치일진 모르겠지만 동전을 되돌려놓은 순간부터 B씨의 가족들은 전부 복통이 사라졌고 모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삼재도 액땜을 할 수 있긴 하구나 라는 것과 돈은 함부로 주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길거리에서 땅에 떨어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이런 거는 주술 수 있어도 누가 봐도 저거는 의도적으로 갖다 놓은 그런 돈이다 라는 거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많은 영매사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길 가다가 주워서는 안 될 거, 만져서도 안 될 거, 거울과 오래된 가구는 집에 가져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만져서도 안 된대요. 뭐 그게 영혼들이 드나드는 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자기 돈 주고 사거나 최소한 당근 거래로 합시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의 제1 유학생 최 씨의 제보 이야기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김 씨는 용돈도 벌고 일본어도 배울 겸 신문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새벽 5시 30분 정도에 이제 배달을 돌았고 단독 주택가 쪽을 돌 때면 어떤 중년의 남자가 집에서 나와서 신문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오셨네요. 춥지? 고생이 많어. 춥고 쌀쌀한 계절 탓이었을까요? 중년의 남자는 표정이 굉장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 아저씨가 많이 기다리시겠는데? 그러던 어느 날 늦잠을 자버려가지고 배달을 약간 늦게 시작한 김씨. 집 앞에 나와 기다릴 아저씨를 생각하니까 이 추운 날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서둘러 그 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네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아저씨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좀 늦어서 기다리다 들어가셨나? 오토바이에서 주섬주섬 신문을 꺼내서 이제 집 앞에 놓고 가려고 하는데 신문 주세요. 처음 보는 김씨 또래의 예쁜 여자가 그 신문을 받아서 아저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잠시만요. 혹시 아저씨는 아버지가 조금 아파요. 몇 달 동안 신문 배달을 하면서 처음 본 아저씨의 딸이었기 때문에 뭐 딸이 맞나 긴가민가도 했지만 뭐 그 집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아저씨가 많이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된 김씨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반이 돼서 배달을 시작했고 이번엔 정확한 시간에 아저씨의 집 앞에 도착을 했지만 아저씨는 또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도 안 나오셨네. 많이 안 좋으신가? 김씨는 좀 신경이 많이 쓰이긴 했지만 다음 집도 배달을 해야 됐기 때문에 문 앞에 신문을 두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뭐야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 어저께 본 아저씨의 딸이 오토바이의 끝을 잡고 있었어요. 아니 차력사도 아니고 그 여자의 몸으로 오토바이를 잡는다고 이 오토바이가 안 나가나? 심지어 저렇게 이쁘고 갸냘픈 여자가 오토바이를 잡고 있는데 그 오토바이가 안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했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이 여자가 도와주세요 하고 집으로 뛰어 들어가길래 김씨는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걱정되는 마음에 그 집을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에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는 거예요.
껌껌한 집이었죠. 그 어두운 집에서 아저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그렇게 집안을 이제 둘러보면서 막 가고 있었는데 뚜뚜뚜 하는 전화 그 수화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 아저씨가 전화기 옆에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바로 구급차를 부르게 되었고 아저씨는 병원으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조금만 늦었더라도 아저씨가 굉장히 위험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고마워. 자네 때문에 살았어. 아이 뭘요. 근데 따님은 어디 가셨어요? 딸? 자네가 우리 딸을 어떻게 알아? 눈이 휘둥그레진 아저씨를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해줬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모두 듣던 아저씨는 1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신문 배달을 하기 전에 그 마을엔 그 지역을 담당하던 스키라고 하는 신문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상도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행실도 안 좋았고 교도소에 많이 들락날락 거렸다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교도소를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죠. 왜 그래 딸? 무슨 일 있어? 아니 저 신문 배달부 그러니까 교도소 갔다 왔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기분 너무 나빠. 나 볼 때마다 막 나를 훑어보는 것 같고 그래 그 사람 인상이 좀 그렇지. 근데 교도소 갔다 와서 먹고 살려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그렇게 보지 말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속이 깊었던 아저씨였습니다. 딸은 착하기만 한 그런 아버지가 항상 걱정이 되곤 했죠.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아버지랑 딸만 같이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자기가 시집을 가면 아버지는 누가 챙겨드리나 항상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을 안 하고 아버지 옆에서 평생 보살펴 드리자 이런 생각까지 한 속이 깊은 딸이었죠. 그런 이 두 부녀를 지켜보던 싸늘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하루 출장을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날이 있었고 딸은 혼자서 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날 저녁 딸은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고 창문이 왜 열려있지? 열린 창문을 닫으러 가는데 뒤에서 느껴지는 싸늘하고 음흉한 시선. 스키라는 그 신문 배달부는 이미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큰 소리로 아빠를 불러봤지만 아까 출장 간 거 다 봤어. 항상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스토킹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출장을 가게 되던 날 범행을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무차별적으로 달려들었고 딸은 울부짖으며 필사적으로 집안 곳곳을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딸의 손에 잡힌 꽃병, 더러운 손으로 몸을 더듬고 있는 그 스키의 머리를 향해서 이 딸이 꽃병을 머리에 빡 하고 깨버립니다. 쓰러져서 피를 흘리는 스키. 탈출의 기회는 이때뿐이었습니다. 현관으로 달리기 시작한 딸. 그때 탁! 정신을 차린 스키가 딸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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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재빠르게 딸의 몸 위에 올라탄 스키는 딸의 입을 틀어막게 됩니다. 딸은 막 소리치려고 하지 밖에선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어떻게든 이 딸의 입을 막기 위해서 힘을 막 주다가 결국 딸은 질식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스키 개색. 아무튼 딸은 사망하게 되었고 밖에서 들렸던 사이렌 소리는 경찰차가 아닌 구급차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출장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이 참혹한 광경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스키라는 신문 배달부는 자기가 혹시라도 그 범행 현장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을까봐 밤중에 다시 그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집 밖에서 기웃기웃 거리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죽였던 그 딸이 자기 뒤에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뭐야 떨어져! 오토바이를 타도 그 뒤에 붙어있고 어딜 가든 계속 뒤에 따라 붙어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스키라는 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 배달 일도 그만두게 되었고 집에서만 집거 생활을 하고 있었죠.
경찰의 조사는 계속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 꽃병에서 나온 혈흔을 토대로 이 스키라는 놈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던 것이었고 평소에 고혈압을 앓고 있던 이 아저씨는 딸이 없으니까 상실감에 끼니도 잘 못 챙겨 드시고 고혈압 약도 잘 못 챙겨 드셨던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그 어지러움 속에서 기어가서 수화기를 들었지만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게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을 뻔한 아버지였지만 홀로 남게 된 아버지가 너무 가슴 아프고 걱정되었던 딸은 승천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변을 맴돌면서 김 씨를 통해서 아버지를 구했던 거죠. 이번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였고요. 스키는 개인적으로 재범의 우려가 많은 그런 범죄자들은 그냥 영원히 격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화학적 거세 말고 그냥 물리적으로 거세를 해버리면 안 되나? 정말 우라통이 치미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서울 전농동에 살고 계시는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지하 1층의 만화가게를 인수하게 된 이 씨. 날씨는 더웠지만 오픈과 함께 손님도 굉장히 많았고 느낌도 아주 좋았습니다. 오픈날 기념으로 이제 만화책방에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짜장면 속에는 뭔가가 있었고 그 뭔가는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자세히 보니까 그건 구더기였던 거예요. 예라이씨, 바로 짜장면집에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아니, 장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내 진짜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라 참는데 장사 똑바로 해요. 기분 좋은 오픈날을 망쳐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열은 받아도 손님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째가 되던 날 건물주가 만화책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 근데 무슨 냄새야 이거? 여름이라 그런가 이거 꼬랑내가 나네. 이거 받으러 오셨죠? 준비해뒀습니다. 월세. 월세를 받으러 온 건물주. 냄새는 조금 나기는 했지만 손님들도 가득 차 있었고 전 세입자와 달리 월세를 밀리지 않고 딱 준비해둔 이 씨가 건물주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전에 입던 세입자는 월세를 몇 달치를 밀리고 잠적해버렸잖아. 그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에휴. 이 만화책방의 전 주인은 월세를 몇 달치 밀려놓고는 잠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만화책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야, 왜 그래? 거기엔 어떤 한 손님이 만화책을 땅바닥에 버려두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손님은 만화책을 가리켰고 이 씨는 만화책을 들어올려 살펴봤는데 이 만화책에 구더기들이 막 붙어있는 거예요. 이 씨는 아까 그 짜장면에서 기어 나온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주는 이거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가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만화책방에서 이게 먹을 거 이런 거나 파니까 이 구더기가 꼬여 안 꼬여? 약간 꼰대였던 건물주는 잔소리를 마구 퍼부어댔죠. 근데 또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건물을 이렇게 더럽게 쓰면 구더기 끓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만화책방에서는 대여료보다는 간식이나 뭐 음식이나 음료 이런 걸로 수입을 올리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 씨였습니다. 다음날, 아저씨가 이 집 주인 맞아요? 네, 무슨 일이시죠? 찾아온 건 학생 손님과 어머니였습니다. 애가 여기서 만화책을 빌려봤는데 온 집안이 구더기 천지가 됐다는 그런 말이었죠. 아저씨가 우리 집 와서 구더기 다 치우고 쓸고 닦고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저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만화책방의 평판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도 자꾸 찾아와서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 때문에 여기 세입자들 다 구더기 천지라고 난리가 났다고. 이 씨는 억울했어요. 아무리 쓸고 닦고 관리를 열심히 해도 구더기가 자꾸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단지 여름이라 막 꼬랑꼬랑한 냄새가 나고 뭐 구더기도 좀 나오고 이러려니 싶었는데 아니다, 이거 뭔가 원인이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게를 완전히 닫아놓고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구석구석 쓸고 닦고 살충제를 막 다 뿌리고 그때였습니다. 책장 맨 윗부분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뭔가 머리에 큼지막한 게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에이 이거 뭐야 하고 봤는데 그건 구더기가 가득한 쥐의 시체였습니다. 아우 놀래라. 이 원인이 이거였네 이거. 구더기의 원인은 바로 쥐의 시체였던 거죠. 놀라긴 했지만 원인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이 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에어컨을 틀어도 너무 덥고 움직이기만 하면 막 땀이 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이 씨가 앉아서 이렇게 냄새를 맡고 있었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치웠는데. 나 알고 보니까 자기 옷에서 나고 있던 냄새였죠. 아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어차피 집도 가까웠던 이 씨였기 때문에 만화책방의 단골 손님이었던 손님한테 가게를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손님들이 뭐 거의 다 꼬마 손님들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를 나가면서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간 이 씨였습니다. 재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한 이 씨. 가게로 들어가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문을 끽 열고 들어갔는데 가게가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은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였죠. 거기 있던 꼬마 손님들 모두가 한 곳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씨는 이 꼬마 손님들이 자기를 놀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번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슬램덩크 5권 있어요? 거기 오른쪽에 봐봐 거기. 아싸 5권하고 6권까지 나왔다. 만화책방에서 만화책을 잘 보고 있다가 정전이 되는 날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손님들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눈을 깜빡이며 어둠 속에서 적응을 하고 있을 때 뭔가 실루엣이 보여서 가까이 다가가면 얼굴이 반쯤 썩은 여자가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가게에서 도망쳐 나간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가기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있던 이 씨가 졸려서 서둘러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한 손님이 계속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게 마감입니다. 앉아있던 자리에서 고개만 180도 돌려 이 씨를 쳐다본 그것은 손님들이 봤던 얼굴이 반쯤 썩어 들어간 여자였습니다. 끔찍한 경험을 했던 이 씨는 다음날 건물주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줬어요. 손님들도 계속 이상한 걸 보고 나도 그걸 봤다. 혹시 전주인도 이런 현상을 겪었냐. 이 씨의 이야기를 들은 건물주는 지금 이 씨가 수작을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비명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손님이 만화책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또 구더기인가 하면서 만화책을 들어 올려서 펼쳐봤는데 구더기가 아니라 만화책이 피에 젖어 있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피가 젖어서 굳어 있었어요. 이게 웬 피지? 하면서 그 만화책에 꽂혀있던 그 책장 속에 있는 만화책을 이제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다 꺼냈는데 다 피가 묻어 있는 거야. 놀래가지고 그 책장에 있는 모든 책들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로 되어 있는 책장 한쪽이 피로 얼룩져 있던 거예요. 이 씨와 건물주는 그 책장을 빼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끔찍한 광경. 책장을 빼냈더니 그 뒤쪽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거기엔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반쯤 썩어 들어간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바로 했고 경찰이 와서 조사가 시작됐죠. 근데 이 여성 시체가 민증을 꽉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잡을 수가 있었고 사건은 이랬습니다. 약 한 달 전 만화책방을 운영하던 정 씨는 건물주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 월세 떼먹고 간 년 정 씨였고 그 민증의 주인은 이 만화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만화책을 대여할 때 민증을 맡겨놓고 대여를 하고 다시 반납할 때 민증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 단골 손님이 이 정 씨를 마음에 둔 거죠. 근데 좋아하면 밝게 떳떳하게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했으면 됐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음흉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은 못하고 일 끝나면 만화책방에 와서 마감 시간까지 죽치고 있었던 거죠. 계속 정 씨를 보면서.
변태색.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더워서 입었던 이쁜 민소매 탓이었을까요? 이 단골 손님 이 미친 새끼가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 살을 보고. 그날도 마감 시간까지 버팅기다가 손님이 다 빠져나가고 정씨와 이놈이 둘만 남게 된 그 순간 범행을 결심한 거였어요. 나가는 척을 하면서 문을 잠갔고 이 정씨를 덮칩니다. 정씨는 격렬하게 반항을 했죠. 반항을 하니까 이 미친놈도 어떻게 제압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막 잘못 치다가 정씨가 죽게 된 거예요. 머리 쪽에서 출혈이 심하게 났었고 이 범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만화책방 구석에 있는 한 공간을 보게 됐습니다. 무작정 정씨를 거기다 세워놓고 책장으로 이제 그 공간을 가린 거예요. 정씨는 그 와중에 이놈의 민증을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거죠. 그 조그만 구석이 책장으로 가리면 완벽하게 틈이 없어 보였지만 무더운 여름날에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오는 그 악취와 구더기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정말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열받는 사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런 놈들은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여줄 게 아니라 진짜 뭐 고문을 하던 아니다 하여튼 열이 받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어우 속 터져. 이렇게 오늘 준비한 곽두필의 무서운 이야기 5가지는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곽두필의 시선에 곽두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고양이 보고 가세요. 오늘은 벨 누르기 연습을 한 구찌의 영상입니다. 보시죠. 간식 줘? 간식 먹을 거야? 듀라 간식 먹을까? 응? 듀리 간식 먹을까? 어이구 가자. 구찌가 벨 눌렀다. 알았어 가자. 구찌가 벨 눌렀어? 간식 먹자.
아빠가 큰 집 사줄게. 알았지? 새끼. 아이고 좁아. 알았어, 미안.